백낙청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타면서 여기저기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창비 잡지가 특집한 것 그리고는 더 있겠죠. 그러나 충분한 논의를 못한 것 같고요. 거기다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회방을 놓는 바람에 우리가 그 노벨상이라는 참 개인의 경사이자 한국 문학의 경사이고 국가의 경사인 이걸 충분히 즐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강 문학을 가지고 좀 본격적인 토론을 해보자는 취지로 황정하 교수를 모셨는데 좀 우리 기존의 포맷에 비하면 이게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강에 대해서 내가 저술을 많이 했으면은 한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와서 함께 공부길을 걷는 것이 그 맞는 형태인데 제가 사실 한강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지만은 별로 쓴 것은 많지 않거든요. 한 교수가 먼저 질문지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교수가 보내준 그 질문지를 토대로 오늘 진행할까 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고 예, 그럼 공부길에 오신 대담자로서 토론을 주도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개받은 황정하이고요. 네, 문학평론하고 있고 현재 개간 창작가 비평 편집 부주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낙청 TV에 지금 두 번째 출연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문학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그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그 한강 문학에 대한 토론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선생님께 최대한 많은 질문을 던지고 네, 말씀을 듣고 저도 또 한강 문학 세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시죠. 네, 선생님께서 이제 서두에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된 그 소식이 사실은 훨씬 더 저희들한테 더 경사로서 이렇게 음미하고 즐기고 해야 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또 그런 내란 사태와 그 여파 때문에 이걸 이제 충분히 즐기지 못한 면이 말씀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사건들 때문에 뭔가 이 수상이 갖는 의미나 특히 이제 한강 작품이 갖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역설적으로 더 새겨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늘 이제 매년 신년사를 쓰시는데 올해 신년사에서 내란 사태에 저항하는 그 시위 현장에 K-팝 응원봉 같은 것도 등장을 했지만 이제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들고 나온 시민도 있었다 하는 점을 이제 상기를 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K-팝과 K-문학, K-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이제 한강 작가의 그 수상의 의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현대사에서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신년 칼럼에서 인용한 그런 의미가 확실히 있다고 보고요. 우리 촛불혁명이라는 것도 계속 진화해 왔고 진화했다는 건 이제 K민주주의도 진화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눈에 안 띄어도. 그렇죠.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K-팝이 응원봉을 든 젊은 군중들 통해서 본격적으로 들어왔고 또 실제로 한강이 소년이 온다를 들고 나온 젊은이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K-문학의 성취라는 거는 그동안에 있었는데 이번에 노벨상 통해서 제대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한 건데 그런 그 결합도 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거죠. 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결합을 이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아까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메시지랄까 어떤 중요한 의미 자체를 사람들이 훨씬 더 깊이 새기게 됐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최근의 정치적 사태와 관련해서
많이 인용된 그 한강 작가의 말이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용이 됐고, 또 이제 각자가 이제 그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새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발언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이론가가 이제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떠올랐어요. 거기서 베냐민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사실 거기는 이제 역사가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이제 베냐민이 논하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결을 거슬러 역사를 솔질하는 것이 이제 역사가의 임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승리자나 지배자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마치 지난 과거가 다 이제 그들의 승리와 지배에 이르는 과정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는 것을 좀 경계를 하고, 사실 패배하고 지배당한 사람들의 그 실패에 뭔가 새로운 의미를 좀 역사가가 부여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를 구원하는 것이 역사가의 임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이 실패한 과거를 구원하는 현재라고 하는 그 베냐민의 발상하고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이런 물음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대척되는 그렇죠. 지점이 있는 네. 것 같아서요. 네. 아니 과거에 아무리 참담한 사건이 있고 네. 실패한 역사가 있었을지라도 그 과거가 현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완전한 실패가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잘 살고 과거의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해가지고 그 역사를 구원한다 하는 개념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베냐민의 그 역사관은 사실 서양에서도 뭐라 그럴까 정통적인 역사관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를 역사를 아주 실패한 역사로 보는 거는 베냐민 시대의 어떤 특징도 있고 시대적 경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가 속해 있는 유대교의 메시아 전통, 네. 이 실패한 역사를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주는 그런 비전을 가진 전통이 있고, 베냐민 그걸 신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이나 동아시아 같으면은 물론 과거에 참담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공자, 노자를 비롯한 역대 성현들이 나와서 그래도 이만큼 가르쳐줬고, 공자 이전에 이제 공자도 모범으로 삼은 게 요순 시대 아닙니까? 네네. 요순 시대라는 그런 성공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후에 이제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게 실패한 역사다 하는 개념은 안 가지고 있고, 이걸 소태산의 그 사은 개념, 은의 개념에 의하면은 일종의 법률 배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이제까지 참 역대 성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만큼 인도 정의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고 문물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깡그리 실패했고 이제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거는 굉장히 그 편향된 역사인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소년이 온다 처음 나왔을 때 창비에서 김현수 씨하고 작가했죠. 거기에는 표현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어요. 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현재가 있는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도울 수 있는가. 네. 젊은 시절부터 일기장에 계속 위에다 꼭 써왔다 그러고, 소년이 온다를 쓰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썼다고 그러죠, 본인이. 내가 보기에 소년이 온다를 쓰면서 좀 바뀐 것 같고, 최근에 작별하지 않는다고 쓰면서 더 바뀐 것 같아요. 그러나 바뀌기 이전에 한강의 개념도 베냐민하고는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 어떤 서양 사람 중에서도 물론 특이한 분이죠. 이론 취향이 강하다 그럴까? 이론적으로 역사를 재단하는 그런 건데 한강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거가 이미 스스로 구원하는 힘을 가졌고,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현재도 도울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실 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더 깊은 통찰이 담긴 발언이 그러니까 아닌가 아까 내가 싶습니다. 서양에서도 네. 베냐민이 주류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히브리 성서를 보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주신 율법과 그걸 따라서 잘 사는 게 살아온 게 적어도 유대인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의 역사 아니에요. 그렇고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폴리스에 도시국가에 모여가지고 민주적인 정치 또는 자치를 하고 인간의 최대의 행복이라고. 네, 좋은 삶이고. 네, 좋은 삶이고. 그것도 그렇고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에 오면은 역사를 실패한 역사로 이게 건재할 역사로 보는 경향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그 후에 중세 사회를 지배한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런 생각이 아니거든요.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도 만들고 교회 법도 만들고 진짜 공동체도 만들고 하고 그 여러 가지 선행을 하면서 쌓아온 이 역사는 굉장히 소중한 역사가 되는 거죠. 나중에 물론 그 역사가 타락한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헤겔 같은 사람도 그래요. 헤겔도 실패한 역사라는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약간 또 진보사관 막 이렇게 좀 연결이. 그러니까 이제 그 헤겔에 대해서는 뭐 나도 잘 모르고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든 중세 가톨릭 교회든 또는 근대에 와서 헤겔 같은 철학자든 다 역사를 실패한 역사를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베냐민 같은 사람의 생각은 우리 시대의 독특한 그런 거 하고 또 그의 독특한 개인적 경험과 또 메시아 서상에 대한 그날의 어떤 경도라고 할까 기울어짐 이런 데서 나온 예외적인 건데 우리가 너무 베냐민 하는 것은 그건 별로 주체적인 사유가 못 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얘기가 길어지긴 했지만 서두가 조금 길어졌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작품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제 사실 한강의 대표작이면서 이제 노벨상 수상과 관련해서도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 그 두 작품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소년이 온다 하고 작별하지 않는다가 이제 그런 대표작으로 꼽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여러 문예지들이 사실 노벨상 수상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형식으로 기획과 특집을 내놓기는 했는데 개간 창작과 병도 특별 기획으로 이 한강의 문학 세계를 조명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본격적으로 이번 그 노벨상 수상과 관련해서 기획을 잘 꾸리지 않았나 자부하고 있는데요. 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부주간의 공로가 컸죠. 저는 크게 보탬은 안 됐지만 네. 그 문학 특집 기획 중에서 특별히 이제 소년이 온다 하고 작별하지 않는다를 주로 다룬 한기욱 평론가의 그 글, 한강 소설이 우리에게 오는 방식이라는 제목이 붙은 글인데요. 네, 그 글을 좀 참조하면서 얘기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 이제 먼저 소년이 온다에 대해서는 이 소설이 영혼을 굉장히 진지한 탐구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보통의 재현주의 소설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먼저 지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문제를 불음과 응답의 서사로 녹여냈다라고 이제 짚은 부분이 저도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 소설이 지적한 대로 통상적인 보통 이제 기억과 애도의 서사가 많은데 또는 뭐 역사적 트라우마를 다루는 그런 서사들도 많은데 그런 서사들이 갖는 일반적인 방식하고 좀 달라지는 지점을 잘 짚은 대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찰이 담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작가 자신도 이제 자기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한 그런 작가이기도 하잖아요. 한강 작가가. 그래서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이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당연하게도 나는 그 망자들, 그러니까 광주의 망자들에게 유족들과 생존자들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돌이킬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의 감각과 감정과 생명을 빌려드리는 것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런 얘기도 사실 불음과 응답이라는 걸 지적하고 좀 동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글을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네. 그 특집에 대해서 너무 칭찬을 하면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소리 듣겠지만은 네. 한기욱, 백지연, 송종원 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영주 교수 이런 네 사람이 참여했는데 그 구색도 참 잘 맞았고요. 아주 좋은 특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론으로서의 무게를 따진다면 아무래도 건대에 실린 한기욱 평론가 교수의 글이 제일 무게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음과 응답이라는 프레임으로 소년을 온다를 읽었는데 물론 불음과 응답이라는 그 개념이야 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강 소설에 그런 그 틀을 적용한 거는 또 있었어요. 저도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처음이라고 네, 생각하고 네. 참 절묘한 그게 이게 좋은 작품일수록 또 말하기가 어려운데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요령을 하나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 참 잘 됐다고 보고 아까도 말했듯이 한강이 이 작품을 쓰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산자가 죽은 자를 도와줄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쓰고 나서 어느 시점에선가 그게 거꾸로 돼서 이번 노벨상 수상 연설인지 소감인지 거기서는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는 걸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누가 부르고 누가 답하는지 소년이 온다에서 보면 대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동호라는 죽은 고등학생 그걸 너로 부르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 얘기 도중에 동호를 호명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는 독자들이 부르고 동호를 비롯한 그들이 답하는 그런 걸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동호가 불러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슬며시 들기 시작하고요. 작별하지 않는 데 오면은 그거 훨씬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부른 거예요. 작별하지 않는다 첫머리에 왜 꿈 얘기가 나오잖아. 네. 근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만해상 수상 소감에도 나왔던 꿈이에요. 그랬었나요? 예. 네. 그 작별하지 않는다 소설을 보면은 제가 처음에는 그게 광주 이야기를 쓰고 난 일종의 후유증이고 계속 광주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어쨌든 그 꿈이라는 거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꾸는 게 아니고 꿈이 내 몸에서 그 꿈이 나와서 그걸 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작별하지 않는다는 누군가가 불러내서 내가 응답을 한 것이고 또 처음에 누가 불렀는지도 잘 모르다가 한기욱 씨는 이걸 인선에 의해서 사삼에 관한 꿈으로 재해석된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는 경화가 스스로 어느 시점에 깨친 거 아닐까요? 난 그 자세한 기억은 없어. 근데 어쨌든 그 부름이라는 게 현재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게 뭐냐 아니고 네. 어떤 의미에서는 죽은 자들이 네. 우리 산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응답을 하는 거다. 이런 프레임으로 바뀌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수상소감에서도 그 얘기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소년이 온다를 쓰는 과정에 아니면 소년이 온다고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는 그 도중에 이 부름 누가 부르고 누가 응답하느냐에 대한 그 틀이 좀 바뀌지 않은 나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 불음과 응답이라고 하는 그 틀이 갖고 있는 잠재성이 굉장히 그래서 그 한기욱 평론이 참 좋은 평론인데 불음과 응답이라는 프레임을 소년이 온다에 적용한 것도 독창적이고 그런데 작별하지 않는 데 와서는 그 프레임이 약화되는 느낌을 난 받았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막 다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소년이 온다가 너무나 이 불음과 응답에 이 서사를 잘 구현한 나머지 저한테는 사실 이 불음과 응답의 서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부른다는 생각
조차 별로 안 들고 당연히 거기서 부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읽은 사람들은. 네. 저는 이제 이 소년이 온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게 너무 좋은 소설이고 저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소설이기도 하고요. 그 한국 독자들 사이에서 이제 노벨상 수상 소식이 있고 나서 이게 한강 작품을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뭘 읽으면 좋겠나 뭐 이런 걸 물어오기도 하고 소년이 온다, 나 작별하지 않는다 이거를 얘기하면 이제 그 대강의 스토리가 이제 뭔가를 듣고 나서 이거 너무 버거워서 이 시작을 못하겠다라거나 이제 읽은 사람도 이게 며칠 동안 너무 힘들었다 이 소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광주와의 정말로 그야말로 전면적인 대면 같은 경험을 저희한테 이제 선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히 마음의 동요를 남기게 되고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힘들다 뭐 이런 호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덧붙이는 얘기가 근데 사실 그런 동료가 있기는 하고 힘들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을 읽고 나서는 이 동료가 정확히 우리 마음이 요구하는 동료였다라는 걸 사후적으로 알게 된다. 그래서 이게 그 동료가 우리 마음에 정말로 필요한 일이니까 꼭 경험을 하시라. 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부름이 있고 그 응답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게 반드시 나한테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 그런 경험하고 통합니다. 일반론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문학의 치유 능력을 말하는 건데 덮어놓고 치유만 해주는 거는 이게 일종의 맞추잖아. 뭐 신경 안정제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위대한 문학은 지금 말대로 동요를 일으키고 아픈 데를 되살리고 그걸 이제 고통의 전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거죠. 황 선생이. 그러면서 그거를 오히려 치유해주고 그 전승된 고통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게 문학의 치유 능력이지 그냥 뭐 힐링만 해주면 그건 아니죠. 그런데 황 선생은 사실은 2021년에 작별하지 않는다 처음 나왔을 때 평론을 하나 썼잖아요. 한강 얘기만이 아니고 최은영 작가인가? 최은영 작가의 작품 둘을 묶어가지고 그때 이제 문학의 정치라는 걸 이게 재론되던 시점에 그 문제를 재론하면서 내 기억으로는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꽤 박한평을 선생님 비교적 박한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꽤 박한은 아니고요. 비교적 박한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비교적이라는 게 뭐예요? 비교적 소련이 온다에 비해서 박하다. 그러나 뭐 그런 뜻도 있지만은 네, 박하게 평가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박하다고 봐야지. 왜냐하면 비교가 소년의 온다에 비해서 박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자가 이 작별하지 않는다 해서 시도한 것 그것을 충분히 인정 안 해준 데서 오는 박함이 있는데 후자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때요? 아니 그때 당시도 이제 특히 이제 이번 노벨상 수상 이후로 그 평론에 대한 지탄을 상당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아까 뭐 제목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문학의 정치를 다시 생각한다. 라고 하는 글을 쓸 때 이제 문제의식이 그때 당시 이제 문학의 정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종의 정치적 올바름과 윤리적인 잣대 뭐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하고 싶다라는 문제의식이 조금 강하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 제가 쓴 글은 이제 요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예술가가 이제 화자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 재현을 어떻게 할 건가 예술가가 그 재현의 진정성을 둘러싼 물음이 이제 크게 있는데 그 물음이 너무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그 물음 자체가 재현하려고 하는 고통보다 좀 이게 앞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재현의 윤리나 이런 문제에 너무 좀 치우쳐 있는 그런 틀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는 물론 이제 소년이 온다였는데요. 근데 그 작품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고통과
그런 드라마의 어떤 공적인 힘이랄까 이런 게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소설 일부에 아까 선생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을 이제 이 화자가 이제 어떻게 자신의 이제 질문으로 바꿔서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학사람과 공문에 대해서 쓰기로 마음 먹었으면서 언젠가 고통을 뿌리칠 수 있을 거라고 모든 흔적들을 손쉽게 여일 수 있을 거라고나 어떻게 나는 그토록 순진하게 뻔뻔스럽게 바라고 있었던 것인가 라고 이제 그런 질문으로 자기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그 꿈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질문에 이제 주목해서 이 소설을 읽은 셈인데 근데 저는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것, 이 질문에 관해서 중요한 거는 이 화자가 자기가 이제 막 그 소년이 온다 같은 그런 소설, 그 고통과 트라우마에 대한 소설을 이제 쓰고 나서 거기서부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고통에 대한 어떤 나의 뭐랄까요, 공감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 근데 난 옅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윤리적으로 이걸 계속 그 고통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왜 아니지? 뭐 이런 식의 죄책감에서 나오는 그게 전혀 아니라는 점이 일단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일종의 이제 죄책감이 불러낸 가짜 감정으로서의 어떤 센티멘탈리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오히려 여기 화자는 내가 그 다음에 뭔가 살려면 내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이 고통으로부터 어쨌든 뭔가 좀 떨쳐내면서 내가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를 못하겠다 도저히. 근데 오히려 죄책감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못해서 막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나의 생명력도 소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진정성이나 그 어떤 거기에 들어있는 감정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의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작가의 꿈에 나오는 대로 그 봉분들 위로 이제 밀물들이 막 몰려오고 그래서 이제 화자가 꿈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뼈들이 묻힐 휩쓸려 갈 텐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꿈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머물러서 봉분들과 함께 물에 잠기거나 아니면 나는 그것을 등지고 올라가서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마치 그게 선택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선택지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렬한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그 틀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강렬함이 사실은 진실의 증거가 인 것처럼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센티멘탈리즘,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식으로 하면 감상인데 그 영어의 센티먼트가 말하자면 생각과 감정의 어떤 조합, 도덕적 원칙과 감정의 조합인 것처럼 그러나 감정이 그런 어떤 진실성의 척도가 되는 그런 식의 센티멘탈리즘적인 성격이라서 사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고통이나 트라우마를 생각할 때 사실 불가능한 어떤 위치에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틀이 조금 2, 3부에 가서 뭔가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2, 3부의 서사가 제가 이제 그때 읽었을 때는 약간 장면은 되게 선명한데 서사적으로는 좀 흐릿하다 이런 느낌을 좀 일단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꿈에 나오는 바다가 밀려 들어오는데 그 봉분하고 같이 있다가 같이 죽든가 빠져 죽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걸 등지고 떠나가야 된다. 그 딜레마가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불가능한 선택인데 어느 쪽도 만족스럽지 못한 선택인데 그게 작가가 제시한 불가능한 선택인지 이거밖에 선택이 없는데 이거 불가능하지 않냐 그러면은 그건 좀 센티멘탈한 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거는 그 장면에서의 극적 상황이고 이 작품에는 다른 요소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제 다시 보면은 또 이제 달리 볼 여지가 많은데 저는 내가 황 교수한테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소년이 온다의 틀로 작별 하지 않는다를 보면은 소년이 온다고 월등하죠. 사실 소년이 가령 고통이 갖는 공적인 힘이라든가 특히 트라우마의 전승과 극복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보면은 소년이 온다는 거의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참 거의 완벽한 작품이고 그렇죠. 물론 시기적으로 5.18 당일 얘기도 있고 그 전 얘기도 잠깐 나오고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후일담이 섞여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딱 광주 5.18에 집중돼 있잖아요. 네. 다른 얘기가 일체 없잖아 별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집중력이라든가 극적 구도나 건축술의 아주 완벽함이라든가 뭐 하나 네. 그런데 네. 작별하지 않는다를 그런 프레임으로 보면은 난 처음부터 좀 이게 안 맞는 게 일부에 갑자기 인선이가 병원에서 불러내가지고 가서 새 물 좀 줘라 하는 부탁에서부터 가다가 뭐 온갖 네. 곡절을 겪고 겨우겨우 네. 죽을 뻔하다가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옛날 인선이 찍었던 비디오니 이런 거 회상하면서 역사적 트라우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소년이 온다에 비하면 이게 쓸데없이 너무 길어 도입부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입부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부터 해서 네. 그 의도에 비추어서 2부에서 오는 어떤 혼란 네. 나는 그 재현의 뭐라 그랬나? 재현의 윤리라 그랬나? 윤리와 진정성이 재현의 진정성. 네. 재현의 진정성이라기보다 재현의 신뢰성이죠. 누가 그 얘기를 4.3이나 보도연맹 얘기를 들려주는데 네. 그 말해주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건데 도대체 그 사람이 그 말해주는 사람이 유령인지 귀신인지 환영인지 이거부터가 불분명하면은 네. 재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한 교수가 그 당시에 지적한 건 나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을 짚었다고 보는데 그거를 소련의 틀에 온다의 틀에 비해서 그 고통만 앞세운 거지 네. 그 고통이 갖는 공적인 힘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비판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건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야기 시작한 김에 네. 작별하지 않는다는 좀 제대로 얘기를 네.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아, 네. 내가 한강 소설을 안 읽은 게 아직 많은데 장편은 지금 희인까지 포함해서 희는 장르가 조금 모호한 건데 희인까지 포함해서 8권을 썼더구만요. 8권 쓴 중에서 내가 아마 6권을 봤을 거야. 네. 단편 좀 보고 그랬는데 같은 소설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작별하지 않는다가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가 5.18 다룬 이후에 거기서 4.3하고 보도연맹 다루니까 그런 그 주제의 연속성이 있는 거지만은 한강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작가는 같은 소설을 2번 쓰는 작가가 아니라는 그런 내가 느낌이 들어. 그리고 실제로 검은 사슴은 읽다가 너무 시간이 걸려서 내가 중단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권 더 있는 게 그대의 차가운 손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고 나서 쓴 게 채식주의자지. 채식주의자 다음에 쓴 게 바람이 분다 가라. 그 다음에 히라버 시간. 소년이 온다. 그리고 흰 작별하지 않는다. 작품 하나하나가 전부 특이해요. 노벨상 위원회 편에 의하면 역사적 트라우마. 소년이 온다가요. 네. 아니 둘 다 작별해야 한다. 네, 네. 그 둘을 주로 염두에 두고 한 얘기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연속성은 있지만 우리가 거기 그 연속성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한강이 소년이 온다에서 광주 사태를 아주 멋지게 다뤄놓고 4.3이나 그것도 한번 다뤄보자 하고 나섰다가 소년이 온다만큼 성공을 못했다 하는 판단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 그런 판단을 할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걸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작품인가 따지고 들어가면은 아까 잠깐 비쳤지만은 이게 1, 2, 3부로 돼 있는데 3부는 아주 짧고
1부가 2부보다 길어서 1부 하나만이 한 절반 이상 될 거예요. 전체 지면이.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주로 인선하고 경하 두 사람의 관계 얘기고 그 다음에 인선이 다쳐서 고통을 달리고 있는 얘기에다가 1부 끝에 가서 인선의 옛날 비디오 본 얘기가 잠깐 나올 거예요. 역사적 트라우마를 집중해서 그걸 재현하고 그 트라우마를 전승하고 극복하려는 소설치고는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처음부터 제주집에서 만나가지고 어머니 기록을 들춰보고 뭐 그랬으면 더 집중적으로 그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그 집중력을 흐트릴 뿐만 아니라 재현의 신뢰성에 대한 혼란까지 일으키는 그런 내러티브를 왜 저자가 구상했을까? 이거 좀 의문을 가질 만해요. 그러니까 2부에서 야기되는 재현의 신뢰성 문제하고 별도로 1부에서는 아직 그 문제가 생기기 전이잖아. 1부에서 그 두 사람이 얘기가 길게 하는 이유는 뭘까? 그 1부에서 우리가 두 사람에 대해서나 한강 작가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지만은 이게 어느 한 사람의 고통, 한강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출구 없는 고통을 쓰는 작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문단 평단 일각에서 대단히 환영을 받았죠. 네. 근데 그거야말로 센티멘탈리즘이고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두 사람의 각기 다른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을 못 참는 사람이고 진실에 대한 집념이 강한 사람이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자매라 그럴까? 좋은 의미예요. 그런 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인이 자기의 고통을 부둥켜 안고 뭐 그걸 과시하고 하는 그런 소설하고는 전혀 다른 소설인 게 있더라고. 또 하나는 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 눈속이. 그게 이제 작품 끝에까지 그게 계속 나오는데 그 눈 얘기 하는데 보면은 어떤 그 자연 현상에 대한 또는 우주의 신비에 대한 경외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생명에 대한 존중. 경험만 해도 그 고통을 받는 게 그런 학살이나 이런 걸 떠올리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고. 인선은 그 전에 이제 그 어머니가 겪은 일들을 그때는 다 알고 있을 시점이지만은 그거는 일부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별로 드러나지 않고 앵무새가 물 안 주면 죽으니까 너 좀 빨리 가서 물 좀 줘라 그러는 것도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친밀한 건가 그렇게 말하면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야, 그 말이 되니 미션을 수행할 것이다 얘라면. 네. 그러니까 하나 남은 앵무새가 죽을 수 있다는 데 대한 걱정 이걸 금방 경화도 알아듣고 수용하고 그 무리한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진실에 대한 집착이랄까 집념 또 그 생명 우주의 신비에 대한 외경심 이런 걸 공유하는 두 여성의 이야기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참 천신만고 끝에 겨우겨우 도달해가지고 좀 정신을 차렸는데 좀 둘러보려고 그러는데 인선이 와 있잖아. 그 전엔 또 확실하게 죽어서 묻은 앵무새 아마가 와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저자가 실수로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일부러 하는 거고 그리고 경하가 자꾸 그걸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는 의문을 갖잖아요. 독자가 가질 법한 의문을 저자가 앞질러서 제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따져보면은요. 인선이 죽었다는 것도 별 말이 안 되는 설득력이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득력이 없고 또 경화가 그 사이에 갑자기 죽어가지고 그것도 아니죠. 귀신이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뭘까? 일시적인 환각이나 환청 같은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치고는 이게 너무 오래가.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짚어준 거는 나는 황교수 맞는데 저자가 독자의 의심을 미리 알아채고 이런저런 가능성을 하면서 또 복선을 깔아놓은 것도 있잖아. 그리고 네가 간절하게 보고 싶으니까 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전에 그 어머니가 얘가 가출했을 때 인선이 가출했을 때 인선이 찾아온 걸 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죽은 건 아니지만 자기가 이제 얘가 뭐 일이 생겼구나 하는데 그때 다쳤더랬지.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항상 두 세계에 살고 있다는 얘기도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그런저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의식하고 그걸 방어하려는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건 틀림없어. 네. 근데 그 시도가 성공했느냐 하는 거는 또 네. 전혀 별개 문제인데 이걸 성공했냐 안 했냐 이렇게 따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또 하나의 방법은 그러면 그러지 않고 어떻게 그 이 소사를 진행했을까. 네. 물론 이제 나중에 인선이 다 나와가지고 경화하고 제주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어머니 얘기를 해주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맥 빠지는 서사가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날 밤, 네. 그날 밤에 이런저런 걸 발견을 하고 그 어머니 얘기를 알게 되는 게 그게 굉장히 드라마가 있고 그렇죠. 또 둘이 작업하려는 장소 가다가 어둡고 춥고 하니까 다음에 오자 하니까 오늘 가야 된다고. 네. 다음에는 게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해요. 죽어서 없을 수도 있는 거지만은 딱 그때 그렇게 안 보면은 이게 임팩트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네. 우리 영문학에서는 세뮤얼 테일러 콜리리지라는 네. 시인 겸 비평가가 한 유명한 말이 The willing suspension of disbelief란 말이잖아요. 네. 불신을 자발적으로 중단해주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네. 인선이 이게 귀신인가 혼령인가 그런 관심이 싹 사라져. 사라지죠. 싹 네. 사라져. 네, 맞습니다. 그랬다가 네. 나중에 제3부에 가서 다시 두 사람이 촛불 들고 그때 비는 안 왔지. 네. 바람이 세게 부는데 거기 나갔을 때 다시 또 얘가 얘가 이게 홀령인가 뭔가 하는 홀령인가.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의심은 버리진 않아요. 네. 작가가. 네. 강정정심 그 어머니 네. 어머니가 사실은 이 책의 진짜 주인공이다 하는 얘기를 네, 작가가 나중에 네, 네. 저 어디 노벨상 강연에서 했나? 네, 노벨상 수상 강연에서 잠깐 인용을 해볼까요, 선생님? 네, 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이 작품을 두고 친구인 경화와 인선이 촛불을 넘겼다가 다시 건네받듯 함께 끌고 가는 소설이지만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진짜 주인공은 인선의 어머니인 정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 정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우리는 끝내 인간으로 남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정심이 또 완전 주인공이고 두 사람은 네. 조역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네, 네. 그러니까 정심 그 어머니가 주인공으로 또는 서사의 중심에 네. 서면서부터는 그런저런 의문을 제기 안 해요. 거기에 몰두하게 돼. 네, 이부가 훨씬 그 서사가 단단해지는 게 정심이라고 하는 그것과 사삼이 들어오면서 이게 좀 더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는 물론 4.3하고 관련이 있지만은 일부는 4.3하고 관련이 있지만은 보도면 명의가 더 추가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네. 그거 말고 어떤 서사 전략이 네. 가능했을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이 쉽게 나오진 않아요. 예. 네, 저도 지금 딱 말씀하신 마지막 그 질문으로 사실 이 서사를 좀 이해를 했거든요. 2, 3부는. 사실 그 1부에서 제가 이제 던졌다고 했던 그 질문이
성립 불가능성, 엄밀히 보면.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2, 3부로 가면서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고 해소가 되는가가 저는 이 전체적인 작품을 보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2, 3부가 저한테 그렇게 강렬하게 이제 다가오지 않는 느낌을 그때는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1부에서 제기됐던 그런 종류의 물음과 그것이 해소되는 과정은 이런 서사밖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은 저는 들었어요. 네. 근데 이거 말고 어떻게 그 질문이 해소될 수 있는가? 뭔가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될 수는 없고 그 질문 자체가 이런 서사를 낳는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글쎄, 네. 이거 말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요. 정했을까? 다음에 이제 네. 인선도 손이 다 났고, 네. 뭐 편도는 날에 네. 다시 와서 이런 분위기에서 그런 충격을 받는 경험을 경화가 할 수 있었을까? 네. 하면은 그런 다음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켄 리우 강 선생이 장비에서 소개했던 미국의 SF 작가, 중국계 SF 작가죠. 그이가 소위 일본의 만주의 731 부대 네. 얘기를 할 때 SF 그걸 그렇죠. 네. 도입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일종의 타임머신처럼 그 시대로 가서 단 한 번에 그게 이제 뭐 소위 과학인지 나는 진짜 과학인지 공상 과학 소설인지 몰라도 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과 더불어 네. 어떤 포톤이라는 그 광학적인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나중에 그거를 빛의 속도로 추적해 가면은 옛날 그걸 발생시켰던 게 재현이 된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공상과학 소설적인 발상을 즐겨서 한 게 아니고 731 부대의 경우에는 진상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너무나 다 예, 너무 다 은폐돼 있고 네. 또 오래됐고 네. 증거들은 다 폐기됐고 하니까 이런 SF적인 장치를 도입함으로써만 네. 그 장면을 실감 있게 네.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네. 물론 이 작발하지 않는다는 SF가 아니고 또 SF적 장치라는 거는 그 나름대로 과학적인 합리성을 그렇죠. 갖고 설명이 네. 되는데 여기는 작발하지 않는다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정말 이거 말고 다른 무슨 서사 전략이 네. 가능했을까 하고 물었을 때 쉽게 답이 안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응답 그 이야기도 불음과 응답의 예. 네, 서사. 네. 한 교수는 그 대목을 인용했던데 바람 부는데 두 사람이 나갔을 때 죽은 애들 얘기 네네네. 있잖아요. 그들이 돌아왔구나. 네. 인선한테.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정말 불음과 응답이죠. 죽은 자가 산 자를 네. 구원해주는 부름과 응답에 그러니까 작별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이게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이게 경아만의 고민, 고통이 아니고 이제 인선이 같이 배치돼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뭐 소년이 온다 하고 이제 굳이 연결시킨 거는 이제 물론 이야기의 연속성도 있기는 한데 경하나 인선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인선은 그 초반부의 일부에서는 이제 손가락이 잘리고 이런 식의 물리적인 고통으로 나오기는 하는데요. 일단 경아가 갖는 고통 자체가 그게 개인적인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 어떤 식의 그 역사적 트라우마를 다룬 소설을 쓰고 난 다음에 그 트라우마에 이제 말하자면 남아 있는 상태,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사실 예술가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그 질문 자체는 공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네, 그래서 이제 인선도 또 다른 예술가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또 헤쳐나가 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병치가 되면서 사실 그런 식의 강렬한 뭐랄까요 어떤 전환의 경험들을 자꾸 되새겨 보면서 경하고 좀 자연스럽게 그 질문에서 나아가는 그런 서사 구조를 좀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저도 이제 정심이 이거 뭐 중심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는 발언인데 그러나 이제 굉장히 2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정심 자체가 어쨌든 물론 그 피해자 가족이기도 하지만 그 끝까지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추적을 해 나가고 그런 게 이제
원래 인선은 사실은 그 엄마의 그런 모습, 초라한 모습이 너무 참을 수 없어서 이제 가출도 하고 그랬지만 인선이 저기 엄마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가출한 거는 네. 엄마의 그런 과거를 알기 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고 다니는 게 싫어서가 아니고 네네네. 너무 무력하고 너무 네. 무기력하고 뭐 그래서 싫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어머니가 참 대단한 네. 분이었다는 걸.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세 사람이 사실은 같이 겹쳐지면서 뭔가 이 문제가 조금은 해소되는 방향으로 이 질문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감정적인 움직임이 그렇게 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내가 애초에 이제 그 두 사람이 일부에서 네. 두 사람이 눈 오는 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게 신기하다는 얘기죠. 신기 그런 그 경이라고 할 수 있죠. 경이감인데 네. 그게 일부 끝에 가서 이 경화가 네. 구덩이에 빠지고 뭐 또 빠져서 잠들었다 깼을 땐가 물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고 순환하지 않나. 그렇다면 인선이 맞으며 자란 눈송이가 지금 내 얼굴에 떨어지는 눈송이가 아니란 법이 없다. 네. 인선의 어머니가 보았다던 학교 운동장의 사람들이 이어 떠올라 나는 무릎을 안고 있던 팔을 푼다. 무딘 콧날과 눈꺼풀에 쌓인 눈을 닦아낸다. 그들의 얼굴에 쌓였던 눈과 지금 내 손에 묻은 눈이 같은 것이 아니란 법이 없다. 네. 어떻게 보면 뭐 포스트 휴먼 어쩌고 하는 사람보다 이게 진짜 그 자연 현상 네. 눈 같은 물체에 대한 네. 존경심 네. 해월 선생의 삼경사상. 삼경사상, 경물사상 네. 네. 그런 거에 이게 더 충실한 네. 발성이 아닌가 하고요. 네. 나중에 그 다음 페이지 이런 말도 나오죠. 물뿐 아니라 바람과 해류도 순환하지 않나. 이 섬뿐 아니라 오래전 먼 곳에서 내렸던 눈송이들도 저 구름 속에서 다시 응결할 수 있지 않나. 5살에 내가 KC에서 첫눈을 향해 손을 내밀고 30살에 내가 서울의 전변을 자전거로 달리며 소낙비에 젖었을 때 70년 전 이 섬의 학교 운동장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과 여자들과 농인들의 얼굴이 눈에 덮여 알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암탉과 병아리들이 날개를 퍼덕이는 닭장에 흙탕물이 무섭게 차오르고 번들거리는 황동 펌프의 빗줄기가 튕겨져 나왔을 때 그 물방울들과 부스러지는 결정들과 피어린 살얼음들이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법이 지금 내 몸에 떨어지는 눈이 그것들이 아니라는 법이 없다. 이것도 이제 경물사상의 네. 연장인 동시에 그런 경물사상을 통해서 과거에 네. 죽은 사람들, 네. 죽은 사람 얼굴에는 눈이 녹지가 않는다. 떨어져 녹질 네.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시체를 알아보려고 찾아다니려고 그러면 그 일일이 닦아내야지 되잖아요. 네. 그런 그 일종의 그 트라우마의 전승하고 이런 경물사상하고도 합쳐가지고 네. 나는 손에 놓는다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독특하게 극복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제 제가 들으면서 사실 앞부분에서 이제 그 화자가 꾸는 꿈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로서 이렇게 제시된 물음 자체는 근데 그게 이제 함께 한다는 것과 그 고통을 나누고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제 제시되어 있는 상황 그런 설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오면 그렇게 고통을 나눈다거나 연결한다라거나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은 그 센티멘탈 제가 봤을 때 그런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아가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티멘탈리즘에 대비되는 걸로 문학이라는 공유 영역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말하자면 영어로 말하면 커먼스인데 그 커먼스가 먼저 있고 개인의 고통이 이런 게 나중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개인의 고통에 집착하는 태도는 달라지는 건데 한강은 그 경지에까지 가 있지 않나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오늘 그 얘기하신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면서 다시 생각을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출발점이 됐던 그 창비의 그 기획 특집에서 이제 또 다른 글로 이제 백지연 평론가가 이제 삶의 본 모습을 찾는 목소리의 여정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채식주의자를 주로 많이 다루고 또 이제 노랑물인 영원 이런 것들 다뤘는데요. 그 글에서 이 채식주의자의 이제 중심 인물인 이제 영해가 굉장히 문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영해를 두고서 몸의 변신을 통해 세계의 구조적 폭력을 일깨우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해를 가족 폭력에 희생된 대상으로 단순화하지 않았고 또 반대로 환원 불가능한 고립된 인물로 그리지 않음으로써 이 소설이 이제 재현의 리얼리티를 획득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부장제를 포함해서 자기를 가두는 시스템에 끝까지 저항하는 영해가 어떤 절박함을 띠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인물 각각의 새 이야기의 화자가 되는 남편, 형부, 언니 뭐 이런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각자 안고 있는 불안과 결핍을 파고들면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어떤 삶의 본 모습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준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워낙 강렬한 인상을 주는 인물이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영해만큼 이렇게 강한 인물, 강렬한 인물도 드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론적인 쟁점도 많고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작품인데 선생님은 이제 크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예, 백지연 씨 그 글은 채식주의자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평을 많이 해줬고 또 여수의 사랑인가 첫 단편집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주로 이제 그 옛날 우리가 많이 거론하지 않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전체 그림을 그려줘서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채식주의자론에서는 이게 다른 페미니스트 평론가들에 비해서는 사실은 백지연 씨가 그냥 그렇게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데 그래도 가부장제에 대한 젠더적 저항 이런 걸 키워드로 삼은 거는 조금 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해에 관해서 페미니스트 이제 그 영해를 굉장히 좀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평론가들이 놓치긴 좀 하나는 그러니까 나도 그건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부 끝날 때 보면은 그 세를 주겠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렇다고 뭐 영해도 폭력범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 이제 흔히 그 말로 통속적인 약간 포르노적인 그런 면도 포르노뿐 아니라 왜 우리 그 기존의 어떤 윤리가 있잖아요. 불륜의 그 불륜인데 그것도 저 형부가 저기를 처제를 뭐 건드렸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아니 근데 백지연 씨도 그렇게는 안 봤는데 그래도 형부에 대해서 역시 그것도 남성의 그 성욕에 그에 따르는데 나는 그건 조금 그 형부는 형부대로 좀 특별한 면이 있는 사람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이 물론 처제에 대해서 성욕을 느꼈을 것이고 애정까지 품었는지 모르지만은 처음에 그 비디오를 촬영하려고 그럴 때 자기가 영해하고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영해에 대해서 그야말로 욕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게 더 어려운 건데 예술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제껴두고 데리고 간 조수 보고
네가 해라. 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심파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포르노를 날 보고 포르노 찍으라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뭐 할 수 없이 이제 하여간 그 사람이 안 하니까 형부가 네. 영애하고 그 성관계를 맺고 그거를 찍은 거지. 그리고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영애가 하는 얘기가 악몽이 사라졌어요. 그래요. 영애라는 여자가 형부하고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그렇죠. 한기욱 씨도 그걸 지적을 했는데 아무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아주 특이한 강한 여자고요. 네, 비인격적인 관계처럼 그려집니다. 예. 네. 그러고 나서 개인적으로 치유가 되는, 악몽이 치유가 된 거예요. 네. 영애의 제일 큰 문제가 처음부터 악몽이었잖아. 네. 악몽이 치유됐다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형부와 처제의 불륜관계, 특히 그 형부와 자기 남편인 언니 이내 입장에서 그렇게 몰고 가지고 하나는 감옥에 넣고 하는 정신병원에 넣는 거. 그것도 굉장히 폭력적인 네. 행위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둘이 뭐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었다는 건 있을 수 없지만은 네, 관계가 지속되지도 않았어요. 네, 그건 지속은 불가능한데 어쨌든 뭔가 그 관계를 통해서 영애는 치유되기 시작한 면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뭐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이렇게 새를 물어뜯는 부분,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영애에 대한 이러이러한 피해자라든가 뭐 하여튼, 근데 그런 거에 강하게 뭔가 제동을 거는 그런 디테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서는 영애가 사실은 굉장히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페미니즘적인 거나 급진적인 그런 정치성을 구현하는 인물이라기보다 한편에서는 그런 폭력에 대해서 그냥 리액션을, 그냥 그것이 남긴 리액션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면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영애가 무슨 페미니즘의 롤 모델은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있겠죠. 나는 못 읽어봤지만. 네네.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바로 그런 식의 해석을 하지 말라고 이 작품이 그런 식의 막 에코 페미니즘적이고 막 정치적인 그거를 이제 이 작품 제동을 건다. 근데 그게 이 작품의 의의다. 뭐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영애가 보여주는 독특한 어떤 비인격적이고 뭔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퍼스널하다거나 뭐 그런 걸 넘어서는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작품의 어떤 레디컬함하고 연결이 되는데 반드시 그 부분을 우리식의 어떤 윤리라든가 정치성으로 끌어와서 그거를 해소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백지암 평론가가 다룬 그 노랑무늬 영원이라고 하는 그 작품도 예술가 이야기라는 점에서 앞에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 하고도 통하고 쭉 이어지는 작품이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노랑무늬 영원이 또 이제 예술가의 고통과 고뇌, 또 그거를 딛고서 다시 이제 삶과 예술로 돌아가는 그런 서사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백지연의 평론은 이 소설의 화자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고 이제 손을 못 쓰는데 그 이전에 했던 그래서 작업 방식으로 이제 돌아갈 수는 없죠, 영원히. 근데 그런데도 그걸 그대로 회복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추구했던 그런 예술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 일상 속에서도 뭔가 추구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여러 이 삶의 가능성을 좀 겸허하게 돌아보는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소설을 조금 강렬한 작품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는지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중편이지만 정말 굉장히 내용도 풍부하고 강렬한 작품이라서 얘기하자면 길어질 것 같고 나는 앞서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인선이나 경아나 다 거짓말을 못하고, 거짓말을 못하는 게 남한테 무슨 거짓말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을 못하고 정직한 사람들이고 진실을 아주 대면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도자적인 그런 면이 있는데 나는 노랑무늬 영원에 대해서 딱 그
한 면모만 네. 좀 짚어보고 그냥 넘어갈까 합니다. 네. 그 사고를 당하고 한 손은 완전히 으스러져 버렸고 화가로서 그림 그리던 오른손도 네. 거의 무력해지고 나서 화자에게 변화가 오잖아요. 변화가 오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채식주의자 남편 같은 그런 면모를 네. 자기 남편에서 보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그 두 남편은 상당히 다른 사람이에요. 예, 네. 그리고 이 화자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그런데 그때 변화가 남편은 이런 큰 사고를 당하면은 사람이 더 원숙해지고 깊어지는데 너는 왜 점점 더 이상해지냐. 그런 점은 채식주의자 남편하고 일면 통하는 데가 있어요. 그때 나는 그에게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요. 내 몸이 그 전복된 차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무엇인가가 내 안에서 튀어나와 버렸다는 것을, 아니 거꾸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로부터 튀어나와 버렸다는 것을. 예전에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삶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느꼈었지만 오히려 그때 내가 삶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나는 사고 후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1900 몇 년생이라든가 어느 도시에서 태어났던가 부모가 누구이며 어떤 유년 시절을 보내고 이러저러한 심리적 외상들을 겪으며 성장했다든가 하는 따위의 것들, 말하자면 나의 모든 과거가 하나의 껍데기가 되어 있었다. 그런 사고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렸다거나 그러면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확대되잖아요. 네. 그 사람을 더 우울하게 만들고 네. 하는데 무의미해진 거기서 거죠. 네.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구도자가 진리의 자리로. 구도의 길에 나서면서 네.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진실만을 찾는 것처럼, 진리만을 찾는 것처럼, 그때까지 나는 객석에 앉아 있었고 무대에 올려진 한 편의 연극에 한창 몰입해 있다 말고 갑자기 극장에 불이 켜져 버린 것이다. 오히려 무명이 네. 정리된 거예요. 네. 한 번 불이 켜지고 나자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나는 이상한 강을, 그때까지 한 번도 건너본 적이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그 연극 속에서 울고 웃고 마음 졸였던 나는 이미 내가 아니었다. 예전에 미워했던 것들을 더 이상 미워할 수 없었으며 그보다 나쁜 것은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들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남편도 형제들도 심지어 어머니까지도. 뭐 더 길게 나옵니다만은 네. 다 읽을 시간은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해탈까지 안 와도 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거 아닌가요? 출가한 사람 네,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네. 기존의 도덕이라든가 익숙한 미움과 사랑 이런 감정을 다 벗어던지고 새로운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네. 그런 면모가 이 작품에도 나타나 있고, 그게 한강의 아주 중요한 일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또 그 밖에 채식주의자나 다른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대화만 갖고 또 이 작품들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참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한강 작품 전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뭐 많이 인용은 됐지만 그 노벨 문학상 선정 경위를 이제 설명하면서 할리먼이 역사적 트라우마와 대면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뭐 언론에서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은 이 한강 작품이 인간의 삶과 죽음이 어떻게 얽혀 있으며 그 트라우마가 어떻게 여러 세대에 걸쳐 인구 집단에 남아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많이 공감하면서 사람들이 거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제 나름대로 한강 작품이 굉장히 일관되게 뭔가 레디컬하다 이런 느낌도 갖고 있는데, 그런 레디컬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한강 작품을 번역한 그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번역자가 사회적 금기에 도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레디컬함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께서는 이 초기 작부터 시작해서 한강 작품을 전반을 관통하는 어떤 일관성이랄까 중요한 특징 뭐 많이 사실 말씀을 해주신 셈인데요. 네,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레디컬하다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황 선생은 데보라 스미스 식으로 그냥 금기를 깬다 하는 거 가지고는 충분히 레디컬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셈인데 그건 나도 동의하고요. 그러면 진짜 레디컬한 건 뭘까? 난 한 교수가 제기한 그 센티멘탈리즘의 문제가 네. 그런 그 문제의식이 네. 상당히 유용하다고 봐. 네. 누가 이제 한강 문학이 이래서 레디컬하다, 저래서 레디컬하다 그럴 때, 네. 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건 아직 센티멘탈리즘이야. 그렇게 답할 수 있는 개념이 그건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내 기억으로는 언젠가, 네. 처음 이걸 제기할 때는 네. 자유주의하고 결부시켜서 했죠. 네, 맞습니다. 이번 그 2021년 글에서도 이제 윌리엄 레디라는 사람 좀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은 네. 그 전에 처음 나올 때는 자유주의와 자유주의가 센티멘탈리즘이다. 네. 이렇게 주장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때 그런 주장을 하게 된 맥락이랄까 네. 그런 것하고 그러면 그때는 센티멘탈리즘이 아닌 것을 무엇으로 설정하고 그런 얘기를 네. 하셨는가. 네. 그거 조금 또 어려운- 독자를 위해서도 좀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센티멘탈리즘도 이제 여러 가지 역사가 그 나름대로 역사가 있고 또 그걸 이제 지금 와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제 조금 상세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논의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한강 작품에 관한 센티멘탈리즘도 사실은 두 가지 종류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진짜 가짜 감정으로서의 센티멘탈, 아니면 감정의 강렬성에 대한 어떤 그것을 토대로 두는 경향,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한 셈인데요. 제가 그 자유주의를 그 기본적인 정동이 센티멘탈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때 자유주의는 사실 이마뉴엘 월러스틴이 얘기했던 그런 자유주의에 대한 정의랄까요? 설명에 많이 기대서 얘기를 한 셈인데요. 이 월러스틴에 따르면 이 자유주의의 이제 주된 자유주의가 사실 근대 문명 자체를 지배하는 어떤 지구 문화다 얘기를 하면서 이 자유주의의 주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근본적인 변화를 계속적으로 유예를 하면서 몇 가지 변화만 제공해 주는 그런 식의 전략을 이제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몇 가지를 해결해 주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유예하고 그 근본적인 변화가 장차 있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동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뭔가 변화를 유예하고 약속으로 이걸 버티려다 보니까 사실 감정적인 동원이 굉장히 크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감정을 뭐라고 해야 될 건가? 어떤 가짜 약속을 계속해서 믿게 만들고 뭔가 이러려면 그 감정 자체도 상당히 허위 감정일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센티멘탈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지만은 처음 얘기할 때 그 특이한 점은 볼셰비즘, 레니니즘도 자유주의의 그 일종의 변정이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 서방 세계의 자유주의에 비하면 훨씬 레디컬한 네. 변혁을 네. 추구했다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보면 월러스틴 말대로 레닌주의도 근본적인 변혁은 자꾸 유예하면서 우선 농민 노동자를 잘 먹고 살게 해준다든가 또는 반대하는 세력을 숙청한다든가 이런 선에 머물렀지 진짜 레디칼리즘은 아니지 않았냐 하는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자유주의가 아니고 네. 센티멘탈리즘이 아닌 건 뭘까요? 그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참 힘든데요. 저는 그 센티멘탈리즘이 가짜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이런 말을 쓰고 싶진 않지만 그 진짜 어떤 감정에 대한 변별력과 그 진짜 감정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것, 가질 수 있는 힘,
왜 이런 게 이제 그 바깥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감정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지금 이게 다 자유주의가 지배하고 있고 가짜 감정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 상태에서 그럼 내가 이 세계를 사는데 그 진짜 감정 같은 감정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내가 이미 다른 세계를 진짜 살아가는 듯한 어떤 그런 것이 이미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는 그 감정, 그래서 이미 나한테 내 마음에 와 있는 어떤 다른 세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굉장히 간절하게 붙잡고 가는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께서 노랑무늬 영혼에서 그 구도자로 갈 때 그 일단 비워놓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미 와 있는 어떤 식의 다른 세계가 내가 작게든 크게든 내 안에 있고 내 감정은 이미 다르다.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럴 때는 그게 감정이란 말 가지고는 좀 불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감정이기도 하고 사상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오히려 온몸에서 우러나는 네. 감정이면서 생각이죠. 예. 그게 하나가 돼 있는 상태. 네. 그게 이제 시의 상태라고도 볼 수 있고 네. 진정한 사상이 네. 그런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게 미다라는 여러 가지 레니니즘도 그렇지만은 또 감정과 얼핏 봐서는 감정하고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네. 공리주의 같은 거예요. 그렇죠. 공리주의. 얼마 전에 우리가 디킨즈의 하타임스 가지고 김명환 교수의 발제를 듣고 토론을 했는데 거기 나오는 그레드 그라인더는 감정이라는 걸 아예 완전히 못 쓸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오로지 facts. 네. 근데 그것도 일종의 센티멘탈리즘이거든요. 그렇죠. 네, 매우 강한 센티멘탈리즘. 매우 강한 센티멘탈리즘이지. 네. 그렇게 보면은 그게 어떤 시의 경지, 네. 또 우리 동아시아인에게는 익숙한 단어지만 서양 사람들은 번역도 못하는 개벽의 네. 경지, 그런 것이 돼야지 네. 센티멘탈리즘에도 벗어나고 자유주의냐 뭐 사회주의냐 하는 낡은 틀에서도 벗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 사실 선생님께서 예전에 이 훌륭한 시가 한 편 쓰일 때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 개벽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셨고 사실 시가 쓰일 때마다 이전에 없던 세계가 새로 열리는 그런 충격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이미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어떤 기분과 사상과 감정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학에서의 어떤 개벽적인 차원이랄까. 그러니까 그 네. 노랑머리 영혼에서 네. 인용했던 그 대목에서 네. 화자는 이미 그 길로 들어서긴 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아직까지 거기서 해탈을 하고 네. 성불 재중하는 단계까지 못 갔지만은 네. 옛날 그 낡은 것도 다 떨쳐버리고 네. 정말 있는 그대로 봤을 때 현재 있으면서도 또 앞으로 더 네. 충실하게 구현돼야 할 네. 그런 것만이 센티멘탈리즘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로렌스 책에서 인용했는데 로렌스가 비슷한 얘기를 하죠. 장편 소설의 장래라는 미래, The Future of the Novel이라는 그 글에서 자기는 요즘 뭐 나오는 통속 소설이건 본격 소설이건 그건 관심이 없다. 진짜 관심 있는 거는 이놈의 세상에 확 뒤집어가지고 완전히 새로 출발할 때 그 출발을 도와주고 또 지금 같은 출발을 준비해주는 그런 문학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개벽 세상을 열어가는 그것이고 원론적으로 말하면은 진정한 시나 진정한 예술 작품이 탄생할 때마다 그런 게 조금씩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 질이지. 그래서 나는 이 물질 개벽에
이게 실상을 충분히 알고 네. 거기에 부응하면서 물질에 개벽되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정신 개벽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로렌스가 한 그 그래서 한 표현 중에 재밌는 표현인데 이거 번역하기는 어려워. This democratic, industrial, lovey-dovey, darling, take me to mommy state of things 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자유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산업사회 그리고 뭐 서로 사랑하고 뭐 아끼고 러비더비 하는 거 그런 거고 그대여 나를 우리 엄마한테 좀 데려가줘. 그야말로 이건 센티멘탈리즘의 극치인데 그런 식으로 그 현대 사회를 특징 지었는데 그게 바로 사회주의까지 포함하는 자유주의 지구 문명을 얘기한 올러스인하고도 통하고 네. 황 선생이 지금 얘기하려는 취지에도 맞지 않나. 네. 개벽에 대해서는 창비에서 개벽의 서성사라는 책을 한 권은 진짜 냈고 또 한 권도 이 방송에 나갈 때쯤에는 책이 나와 있을 텐데 네. 거기 황 선생이 신동엽론을 쓴 걸 내가 봤어요. 네. 근데 신동엽은 시인인데 시 얘기를 많이 못하고 그 네. 책의 틀이 네. 주로 산문적인 서상적인 작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신동엽의 시인 정신론이었. 원수성, 차수성, 귀수성 그 논지를 가령 서양의 라투르 같은 사람이 포스트 휴머니즘 얘기하고 물체에도 행위자성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듯이 그게 얼핏 들으면은 굉장히 그야말로 우주의 한강이 보여지는 것 같은 우주 생명의 신비 예, 그런 걸 연상시키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를 신동엽의 서성하고 아주 다르다는 걸 했고 거기 이제 시를 몇 편 다루긴 했죠. 네, 마지막에. 그 이제 껍데기는 가라는 실제로 동학을 말하는 거기도 하고 그야말로 껍데기를 가고 알맹이만 남으라는 얘기고 동학년 곰나루 얘기 나오고 특히 그 시에서 껍데기 가라 그래 놓고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냐가 중립의 철야창에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그게 참 그냥 뭐 4.19를 호명하고 동학을 호명하고 하는 다른 차원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이제 개벽적인 면모라고 보는데 신동엽의 시 중에 아니오라는 시 기억해요? 네. 그 마지막 절이 아니오 사랑한 적 없어요. 차마 옷 입은 도시계집 사랑했을리야.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전부 시골에 가서 벌거벗고 살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 옷 입은 도시계집이라는 게 요즘은 이제 계집이라는 말 쓰면은 욕먹지만은 그게 바로 근대주의에 물든 또 센티멘탈리즘에 젖어 있는 근대 여성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남성도 그렇죠. 근데 자기가 남자니까 그런 여성을 자기가 사랑했을리야 하고 얘기하는 건데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녀 또는 도시의 옷 입은 계집과는 정반대되는 인간상에 대한 그게 이제 개벽에 나는 개벽이 중요하다고 한 면모라고 봐요. 그런데 한강 소설에 그런 면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한강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뭐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이제 상찬하는 그 소년이 온다나 그런 몇몇 작품들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구도자적인 면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진실이 아닌 것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강렬한 어떤 결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자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작가가 가진 제가 아까 레디컬리즘이라고 했는데 그게 적당히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진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것을 찾아 나가고 그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배척하는 데서도 뭔가 항상 그냥 요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다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 작가의 레디컬함이고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작가들이 뭐 섬세하거나 뭐 아니면은
집요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런 정도의 에너지는 저는 일종의 정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강 작품을 읽을 때마다 어떤 성이라고 하는 그런 좀 옛날식 그 미덕이라는 그 말을 저는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는 뭐 제 생각에는 조금 크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뭐 발현될 때도 있지만 그 자세만큼은 굉장히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작품에서는 그야말로 저한테도 뭐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나한테 이런 감정이 있고 이런 동요가 있구나 하는 거를 깨우쳐 주는 점에서 저는 개벽을 이야기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로서도 한강을 그냥 뭐 잘 쓴다, 역사의 트라우마를 네. 잘 재현하고 있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그 처음부터 어떤 개벽적인 면모가 있다는 거를 네. 인정하고 그런 면을 더 북돋아주고 또 본인이 그걸 의식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들어도 말이 되게 내 작품에 사실 그런 면이 있다. 그런 쪽으로 더 해서 개벽 세상에 이바지하겠다 하는 생각을 부을 수 있게 해주면 다행이겠죠. 우리 오늘 논의가 뭐 그런 효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강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라서 상당히 조금은 긴장하고 왔는데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선생님 말씀에 좀 젖어서 막 굉장히 집중하면서 많이 들었고요. 사실 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또는 하지 못했던 연결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이제 한강 작품이나 이제 다른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거나 생각할 때 굉장히 어떤 중요한 자원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줘서. 예, 백낙청 TV의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